안녕하세요. 제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시고, 한 분은 저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저희 시어머니세요.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는 많아도 정말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 몇 안 되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님이시랍니다. 평소에 엄니라고 부르며 정말 강아지처럼 따라다닌다고 신랑이 당신은 나보다 어머니가 더 좋아서 결혼했지? 라고 할 정도로요.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어른들의 사랑이 그립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 예쁨 많이 받았거든요. 엄마는 몸이 약해 저를 30대 중반에 낳으셨대요. 아이를 그렇게 바라셨지만 생기지도 않아 울기도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애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잖아. 우리는 안 주실 모양이야. 그냥 당신과 둘이 이렇게 살지. 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이 하나만 품에 안으면 더 이상 바랄 일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께 비셨답니다.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서 제발 건강하고 예쁜 아이 하나만 보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정말 들어주신 건지 아이가 생겼대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였던 거죠. 친할머니는 이왕지사 생길 거를 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애먹이더니 딸이 뭐니?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예뻐하셨대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만 보면 웃음이 난다 하시며 저를 예뻐하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얼굴도 좀 있었고요. 외가에서는 어머니가 고생 끝에 낳은 아이라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많이 해주시거나 그러시진 못했죠. 친가나 외가나 사정이 뻔했거든요. 밥만 안 굶고 사는 수준이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도 잘 지내는 거였어. 하루에 두 끼도 못 먹는 집이 꽤나 됐으니까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놀러 가면 사탕도 주시고 과자도 챙겨주시면서 예쁘다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버지는 여동생 두 분이 계셨는데 친할머니께서 오로지 아들만 사랑하고 아들만 최고다 하니 두 분 다 연락도 안 하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오셔서도 눈물만 흘리다 가셨다고. 그렇게 딸들에게 매정하게 굴더니 딸들이 제 엄마 돌아가셨는데도 곡소리 한 번을 안 내네 라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곱고 불쌍한 어머니였기에 돌아가시고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게 할머니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살아생전 좋은 곳에 못 모셔다 드렸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요. 일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엄마와 저는 기다리다 잠이 드는 날이 많았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 원망을 한 번이라도 할 법도 한데 한 번도 아버지 흉을 보시거나 나무라는 법이 없으셨죠. 그저 제게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 그럴 땐 다른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 줘야 하는 거야. 우리 승연이도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니?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매일 술만 마시던 불쌍한 아버지는 결국 길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채로 저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엄마와 제가 쓰러진 아버지에게 갔죠. 그날따라 술을 더 빨리 마시던 아버지는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동료들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붙들어 술을 마셨다는 아버지에 대해 같이 계시던 회사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여서 이제 그만 마음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야지 하셨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식사 거의 안 하셨죠? 회사에서도 점심때 몇 숟가락 드시고 저녁 때는 술만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라며 고개를 못 드는 그 아저씨의 얼굴은 정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으셨습니다.
누워 계시는 아버지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러다 술이 깨고 일어나시겠지 했죠. 누구나 잠이 들면 깨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주무시기만 하다 돌아가셨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술만 드셔서 급성 간경화가 진행되어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11살쯤의 일이었죠.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조금 안 되던 때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를 예뻐해 주시던 두 어른이 멀지 않은 시기에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휑하니 뚫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지키시기 위해 일을 하고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장품도 파시고 보험도 하시고 건강식품도 파시면서 돈을 버셨죠. 처음에는 제가 학교 마치는 시간이랑 맞추시기도 했는데 제가 점점 자랄수록 엄마의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셨습니다. 그만큼 돈을 더 버셨고 저에게 무언가 더 해주실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셨고요. 그러다 엄마는 작은 화장품 가게를 여셨습니다. 화장품 시연을 하며 마사지도 해주는 가게라 항상 손님들이 많았죠. 엄마는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마사지 시연을 해주며 화장품을 파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학교 보내고 제가 돌아오면 먹을 간식까지 다 준비해놓고 나가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승현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른 엄마들이었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그래도 승현아, 엄마는 우리 승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와 같은 메모들을 써놓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메모들을 보면서 저는 엄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해놓기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해놓기도 했죠. 제가 먹은 거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색을 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큰소리 뻥뻥 칠 정도는 되게 했죠. 엄마는 그런 저를 기특해 해주셨습니다. 요즘에야 나이 든 엄마들도 많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나이가 저희 엄마만큼 많은 엄마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더 잘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친할머니와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것처럼 엄마도 그럴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고 엄마를 쉬게 해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건 엄마와 여행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일만 하느라 여행도 못 다니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야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도 가는데 엄마는 집 가게만 반복하시며 다니실 뿐이었죠. 아버지와 결혼하실 때도 신혼여행 같은 건 못 다녀오시고 결혼식이 있던 친가 고장을 택시 타고 한 바퀴 도신 게 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도 감지덕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여행시켜드리고 싶어 저는 관광 관련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갓집도 자주 못 가시던 엄마에게 어디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관광 관련 회사에 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관광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에 더 가까워지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좋은 딸이 아니었나 봅니다. 덜컥 지금의 신랑을 만나버린 거죠. 관광학과에 진학한 것까지는 제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취업도 잘했죠. 제법 규모가 있는 여행사 본사에 취업을 했으니까요. 취업하고 한 3년은 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엄마를 여행시켜드리면서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신랑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한 3년간 외국 지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승현 씨랑 같이 가고 싶어. 우리 결혼해서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이라도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엄마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도 외국 지사에 욕심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 떨어지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결혼에 같이 가면 저도 일을 더 해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고 제대로 말을 못하자 엄마가 먼저 왜? 무슨 할 말 있어? 하시는데 신랑과의 일을 말씀드리며 엄마, 너무 좋은 기회라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엄마는 다녀와 3년이라며 힘들게 대학까지 공부해서 다니는 회사인데 다 해봐야지. 우리 승현이는 엄마랑 달리 멀리 높게 가는 거 엄마도 좋아.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에 3년 발령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4개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결혼식장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곳에서 가능했고 드레스며 메이크업이며 준비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기로 했기에 당장 준비해야 하는 혼수도 없었는데 정신없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일도 다급하게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어져 상견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서두르는 저희의 뜻에 따라 허락해주신 양가 부모님들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양쪽 어른들 다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던 거죠. 저희는 3년 동안 여행 상품 개발과 코스 개척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예정이라 파견 업무를 다녀와서야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보는 게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가장 오래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가지도 않고 저희 엄마와 3일, 시부모님과 3일 지내기로 했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데도 양가 부모님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덕분에 저의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1년도 연애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지 그런 말들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엄니는 제게 처음부터 잘해주셨습니다. 신랑보다 4살 어린 저를 막내딸같이 생각하고 잘해줄게 라며 이야기하셨죠. 신랑이 막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인 시누이와 둘째인 아주버님은 그런 어머님께 요즘은 그냥 둘이 잘 살게 내버려두는 게 잘해주는 거라니까 라며 웃으셨습니다. 신랑 형제 중 저희가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 집안의 관심이 저희에게 쏠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는 신랑에게 그저 우리 승현이 잘 부탁해 라고만 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쪽 집안의 배웅을 받으며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3년은 즐겁고 신났지만 힘들고 바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할 일이 예상보다 더 많더라고요. 더운 나라라 음식도 처음에는 안 맞고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막막함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느라 신랑과 저는 동분서주하며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자리 잡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다행인 건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아쉬운 소식들도 있기는 했지만 매너 좋고 깨끗한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곳들은 다니면서 진짜 좋은 곳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엄마를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어져 전화통화도 잘 못하다 보니 엄마가 더 그립더라고요. 신랑도 부모님과 형제들 생각이 많이 났겠죠. 그런데도 제 앞이라고 잘 티를 내지 않아 저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와 아이가 꼭 끌어안고 다니는 원숭이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역 특성상 원숭이들을 많이 마주쳤는데 엄마 원숭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기 원숭이들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다니더라고요. 아기 원숭이들도 지 엄마랑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걸 아는 것처럼 꼭 매달려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와 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는 정말 세상에 둘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남자 따라 성공 따라 엄마를 두고 멀리 타국에 나와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고 그리운 마음도 들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눈물을 감추고 일을 하면서 명치 끝이 묵직하게 아픈 날들이 꽤 됐습니다. 그러다 엄마랑 통화라도 하면 마음이 조금 나아졌죠. 그렇게 길고도 짧은 3년이 지났습니다. 일부러 놀래켜 드린다고 양가 어른들께는 말씀 안 드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가져간 짐들도 없는데 가지고 올 짐들은 많아 배로 배송을 시키고 저희는 비행기로 왔죠. 공항에서 내리는데 어찌나 반가운지 신랑과 저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별로 먼 나라들도 아닌데 한국과는 달라 향수병이 꽤나 있었더라고요.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먼저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희가 출국하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긴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치고 돌아올 땐 친정 먼저 가. 알았지? 엄마가 혼자 기다리실 것 아니야. 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를 보고 반가워할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가 일하시는 가게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좀 늦으시나 싶어 가게 앞에서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싶어 종종거리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를 놀래주려는 마음만 가지고요. 엄마를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웃을 생각에 연락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가게 문을 여시던 옆 가게 아주머니께서 거기 문 닫은 지 며칠 됐어. 아주머니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신다고 나한테 손님들 오시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시던데 누구세요? 라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항암이요?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라며 묻자 어머 딸이구나. 내가 가게 시작할 때쯤 외국 나갔다면서요? 어머나 왜 이제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2, 3일에 한 번씩 전화도 했는데 엄마가 암인 것을 제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입에서는 제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엄마가 정기검진 가셨다가 유방암이 있는 것을 찾으셨대요.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게 없어서 모르셨는데 암이 3기더래. 전이도 좀 되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받으시는데 가게 내놓고 쉬시면서 치료 받으시라고 그래도 고집 부리시면서 장사하시더라고. 그러다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랬어. 딸한테 이야기해서 들어오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우리 딸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라면서 이야기 안 하고 통화할 때만 괜찮은 척 하면서 버티시는 거지. 곧 있으면 딸 올 때 됐다고 가발 맞추신다고 그랬는데 병원 가시는 거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제야 떨리던 엄마의 목소리, 기운이 없던 엄마의 목소리가 이해됐습니다. 그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줄만 알고 저 역시 엄마를 그리워만 했거든요.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저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엄마의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 엄마가 항암 치료 받으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로비서부터 눈물이 줄줄 흘러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신랑의 부축을 받아 엄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보호자가 있는데 엄마만 아무도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햇살에 비친 엄마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 눈물이 더 났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라고 부르자 깜짝 놀라며 눈을 뜨시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저는 흑흑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도 저를 안고 우시다가 승연아, 엄마 괜찮아. 수술도 잘 됐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남은 항암만 잘 받으면 엄마 다 나을 거야. 놀랐지? 미안해. 엄마가 너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라며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에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곁에 있던 신랑도 저를 달래보려 했지만 제 눈물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하던 제가 겨우 진정이 되어 수술은 언제 했어? 말을 해줬으면 내가 왔지. 엄마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실 사부인이 다 도와주셨어. 수술실 들어갈 때 사인도 해주시고 내가 밥 못 챙길까봐 반찬도 해주시고 박서방한테 너무 미안한데 내가 신세 좀 졌어. 너희들 그렇게 떠나고 일주일에 2~3번씩 사부인이 가게로 오셨어. 반찬도 가져오시고 드라이브도 가자고 하시더라고. 혼자 남아서 적적하실 텐데 같이 다니시자고. 그러다 건강검진하는 쿠폰이 어디서 나셨다고 하시더라. 3장이 생겼는데 잘 됐다면서 같이 가자 하시기에 같이 가서 검사했지. 그랬는데 내가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하니 알게 되신 거야.
그런데 내가 집 대출이 아직 남아서 일도 못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니까 안쓰럽다면서 도와주시더라고. 내가 면목이 없지. 라면서 신랑의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신랑은 고개만 숙일 뿐 별말이 없고요. 저는 한국 회사에 출근하는 날 사표를 썼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을 신랑이 제일 잘 알았기에 신랑의 일이 늘어났지만 저는 엄마를 간병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신랑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엄마 병간호만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는 틈나는 대로 찾아뵙기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반찬한 거야. 가져다 드려. 잘 드셔야 빨리 낫지. 승현이 너도 먹고 알았지? 라며 건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번번이 죄송한 마음만 들었죠. 엄마가 나아지시기만 하면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시부모님께도 더 잘하기로 마음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와의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 엄마가 좋아지시길 매일 바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좋아질 수 있다고 주문을 걸듯 매일 되새기기도 했고요. 조바심이 났습니다. 엄마가 매일 저와 멀어지고 계시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도 그러셨나 봐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 드시고 하루 종일 토하기만 하시면서도 제 손을 잡고 우리 승현이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는 우리 승현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 라며 저와 눈을 맞추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엄마야. 엄마의 딸로 태어난 나는 진짜 행운하고 그러니까 엄마, 내 행운으로 엄마는 다 나을 거야.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보자. 라며 응원하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는 제가 힘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저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 마음으로 저는 버티며 제가 목표한 일들을 해냈고요. 그 힘을 믿기에 저는 엄마를 응원하고 곁에 있으면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엄마랑 대화하는 영상도 찍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디지털 카메라도 유행이었고 캠코더로 영상도 많이 찍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많이 찍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행이니까 엄마와 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엄마는 머리도 다 빠지고 아파서 퉁퉁 부어서 얼굴도 이상한데 뭐 하려고 찍어. 다 나으면 찍지. 라고 하시면서 싫다고 하시는데 엄마는 머리 없어도 예뻐. 퉁퉁 부은 것도 귀엽고 다 나아서 보면 이럴 때도 있었지 하면서 건강관리 더 하겠지. 이렇게 아픈 때로 안 돌아가려고 라며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얼굴을 가려버리는 엄마 때문에 찍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 나으면 실컷 찍자 하고 말하며 엄마도 저도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슬픔이 들어찼습니다. 혹시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매일 서랍이며 장롱이며 구석구석 정리를 하셨습니다. 몸이 좀 괜찮으면 정리를 하셨죠. 다 나으면 하라고 해도 이런 거라도 해야지 사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시기에 말도 못하고 지켜만 봤습니다. 도와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통장과 도장이 있는 비닐주머니를 주시면서 이거 너희 시어머님이 나 아픈 거 아시고 만들어서 주시면서 돈 넣어주시는 통장이야. 내가 괜찮다고 해도 너 갑자기 결혼하고 여자 혼자 사시느라 여윳돈도 없으실 텐데 병원비 아끼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쓰라고 다달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넣으셨더라. 얼마 전에 병원 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2번도 넣으시고 내가 정말 사돈 볼 면목이 없다. 너 시집 갈 때도 내가 한 게 뭐 있니?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데 머리가 띵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는 혹시나 내가 잘못되거든 나 대신해서 이 돈 좀 전해드려. 아니면 너희 새로 살림 차리는데 필요한 데 써도 되고 그리고 엄마 대신 너희 시어머니께 잘해.
정말 그런 분이 없으시다. 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시지만 너희 시어머니처럼 사돈 챙기는 분이 어디 계시니? 나 데리고 여기저기 드라이브 다니시면서 너에 대해 알아두신다고 묻고 또 물어. 그러면서 너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너처럼 참한 아이를 며느리 삼게 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하시는지. 아무리 귀한 내 딸이지만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시더라. 우리 승연이가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이랑 시댁 복이 있나 봐. 엄마는 그거면 됐어. 엄마가 마음이 좀 놓여. 라면서 저를 보며 웃으시는데 좋다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으셔도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낳기나 해.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시부모님한테 드리고 엄마 여행 다니실 돈, 맛있는 거 드실 돈 다 내가 번 돈으로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제발 놔두고 어디 가지 마. 그런 말 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나아. 라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작은 공주님이 언제 이리 컸지? 엄마보다 이제 더 크다. 엄마 품에 폭 안겨서 안 떨어진다고 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고마워 라고 하시고요. 그날따라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정말 어디라도 가버릴 것 같은 불안한 생각에 엄마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숨을 가쁘게 쉬시더니 승연아, 엄마는 승연이가 엄마에게 늦게 와준 것도 좋았고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 품에 오는 것도 좋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더 어려워져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도 불평 없이 커주는 것은 너무 고마웠지. 혼자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좋은 사돈 만나 엄마가 호사를 누렸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승연이 닮은 아이 낳는 것도 보고 그 아이 키워도 주고 싶은데 엄마는 자신이 없네. 약한 소리 해서 미안해. 엄마가 우리 승연이 더 보고 싶어서 쉽게 못 갈 것 같으면서 자꾸 이런다. 미안해. 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품에 파고들면서 엄마, 내가 예쁜 아가도 낳고 맛있는 밥도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아프지 마. 제발. 나 두고 간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앞으로 재미있게 살 생각만 하자. 라며 엄마를 붙들고 또 붙들었습니다. 한바탕 그렇게 진을 빼고 엄마와 저는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항암을 하시면서 밤에 몇 번을 일어나 구토를 하시는 날이 많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는데 그날은 좀 고단했는지 푹 잔 것 같은 느낌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엄마, 어제는 토 안 했어? 나는 엄마 깨는 것도 모르고 잤어. 라며 눈을 뜨면서 일어나 앉으며 엄마에게 말을 걸었는데 엄마가 기척이 없으시더라고요. 엄마도 어제 그렇게 울고불고 하느라 힘이 드셨나 싶어 누워 계신 엄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른 날과는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더 평온해 보이고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보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엄마를 가만히 보는데 엄마가 미동도 없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어 엄마를 살포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일어나 봐. 엄마, 엄마. 엄마를 부르는 제 소리는 점점 흐느낌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엄마의 팔을 흔들며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제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기만 하실 뿐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의 몸이 단단하고 묵직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돼서야 저는 엄마가 저를 떠나신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있는데 엄니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해 어머님, 저희 엄마가 하며 흐느끼자 엄니는 기다려 아가, 금방 갈게. 기다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신랑이 와서는 저를 안아주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곧 있으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필 텐데 그것도 못 보고 어떻게 라며 울었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안더니 낮은 울음으로 울더라고요. 엄니가 오시고 저를 안아 진정시키시더니 승연아, 우리 엄마 좋은 곳에 모셔드리자. 그러려면 승연이 너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해. 그래야 엄마가 마음 편히 가시지. 라며 제 어깨를 잡고
어린아이 달래듯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엄니가 부르신 장례식장에서 오신 분들을 보고 그분들이 안내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엄마를 보며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제 곁에서 멀어지셨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 건 엄마를 염해드리고 관에 들어가기 전이나 돼서야 얼굴을 봤습니다. 영정 사진을 예전에 찍은 증명사진에 합성을 한 사진을 해놓아 엄마 얼굴에 대한 기억이 뒤틀려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다시 본 엄마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마를 온전히 봉해 가린 뒤 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온전히 저와 다른 세상에 봉인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슴을 치며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데도 엄마는 더 이상 저를 향해 오실 수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은 계속 났습니다. 그러다 제가 실신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지 신랑은 이온 음료를 가져다 주고는 엄니는 어디서 끓이셨는지 맑은 미음을 끓여 제 입에 넣으셨습니다. 먹고 엄마 가시는 길 끝까지 버텨야지 라며 호호 분 미음을 제 입안으로 흘려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신랑이 챙겨주는 이온 음료도 마시고 엄니가 주시는 미음도 먹고 겨우 기운내 손님을 치렀습니다. 엄마는 먼저 가신 아버지 곁에 화장하여 합장을 해드렸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가실 때 그건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지켜달라는 당부도 하셨는데 그걸 지켜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집으로 가 엄마가 없는 그 집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밥을 먹기도 했죠. 엄니가 오셔서 식사를 챙겨주셨거든요. 저를 깨워 밥을 챙겨주시면서도 승연아, 밥 먹고 자.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니 어느 순간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깨서 청소도 해놓고 엄니 오시면 드릴 차도 끓여놓기도 하고 씻고 비록 엄니가 가져다 놓으신 반찬이기는 해도 먼저 밥을 차리기까지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저 없이 혼자 회사 다니고 집안 살림을 하고 있을 신랑도 걱정이 되고요. 안부를 묻는 전화만 받았지 제가 먼저 연락도 안 했더라고요. 그제야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섞여 주변을 돌아보면서 민망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엄마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너무 돌아보지 못하고 저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이나 타박 없이 기다려준 신랑과 엄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대로 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당연히 하셨을 일들을 하기로 생각하고 먼저 신랑과 살기로 하고 제가 하룻밤도 자지 못한 신혼집에 가 짐을 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5개월이 지났어야 푼 짐이었죠.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빨래도 해놓고 분리수거도 했습니다. 같이 했어야 할 일들을 신랑 혼자 묵묵히 해내고 있었다는 게 미안해서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장을 봐서 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음식을 하고 있으니 놀라신 엄니와 아버지는 괜찮아 승연아? 우리는 그냥 있는 거 먹어도 돼 라고 하시기에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저희 엄마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려고요. 잠시만 계세요. 제가 그래도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은 좀 해요. 라며 음식을 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를 내는 도마 위에서 식재료들이 가지런해지는 모습을 보는데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했거든요. 엄니가 좋아하신다고 한 게 생각이 나 차리긴 했는데 잘 드실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엄니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 드시더니 아유 잘 먹었다. 고맙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드리며 엄마가 하나도 못 쓰셨대요. 아까워서 하나도 못 쓰시고 모으셨대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엄마가 너무 죄송했다고 라며 울먹이는데 엄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건 너 거야 승연아. 우리가 너무 다급하게 가족이 되고 너희 멀리 보내고 그러면서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주니 어머니라도 쓰시라고 드린 거야. 엄마가 쓰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쓰시고 주셨으면 너 거야. 너 써. 그래야 나도 속이 편하고. 알았지? 라며 제 주머니에 통장을 다시 넣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 신랑을 맞이하고 통장을 내밀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가지고 있다가 당신 쓰고 싶은 곳에 써. 당신 거 맞네. 엄마 말이 맞아. 라며 웃더라고요. 다음날 엄마 집을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제가 가져가고 싶은 건 챙기면서도 저는 통장 속의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귀하게 잘 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요즘 유행이라는 영상들이 TV 저녁 시간 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점점 개인적인 영상을 공개적인 곳에 남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을 가서 엄마와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는 영상을 찍고 싶어졌습니다.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엄마와는 많이 못 해보고 기록도 남기지 못했지만 엄니와는 그렇게 남겨서 엄마에게 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산 카메라도 있었으니까요. 마음을 먹으니 실천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멀지 않은 여행지로 기차표를 구매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고요. 엄니는 제가 기차표를 내밀자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제가 여행 스케줄표를 보여드리자 그래 가자. 너무 좋다. 우리 딸도 안 해주는 걸 내가 며느리 덕분에 해보겠구나. 가자. 라며 흔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신랑이 1박 2일 동안 먹을 음식을 해두고 엄니와 저는 떠났습니다. 가면서 간식거리도 잔뜩 사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으며 마치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여행을 즐겼습니다. 다녀와서 아버지와 신랑에게 보여드리며 자랑도 했죠. 두 부자는 우와 소리를 하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랑이 이렇게 여행을 또 가서 영상을 더 만들고 콘텐츠 채널에 올려보는 거 어때? 너무 보기 좋잖아 고부지간에 저러면. 엄마도 여행 많이 못 다녀보셨으니까 며느리랑 다니면 좋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니는 나는 좋다. 세상에 우리 승연이가 준비성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재밌었거든. 많이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자. 라며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꼭 컨텐츠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기보다 엄니와의 추억을 기록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릴 때는 떨림도 떨림이지만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함께 사돈이 함께하는 컨텐츠였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5개의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바다, 그 다음은 산, 그 다음은 섬, 그 다음은 강변, 그 다음은 엄니 고향으로 여행을 가 영상을 찍고 올렸습니다. 그러다 댓글에 완전 가식, 시어머니랑 며느리라고 사기도 적당히 치시길 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편은 엄니와 제가 왜 여행을 다니는지, 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엄마 산소에 가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구독자도 좋아요도 적은 채널이어도 사기를 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니와 제가 엉망진창으로 울면서 훌쩍이며 찍은 그 영상은 그동안 올린 영상들보다 조회수나 좋아요 수가 많더니 그 후로 구독자 수가 늘더라고요. 우리의 진심이 통했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다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왠지 더 좋은 영상을 올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준 통장에 돈도 바닥이 나더군요. 그래도 엄니와 좋은 곳에 다니자는 취지이니 계속 하고 싶어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녔습니다. 엄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좋았거든요. 가끔 아버지와 신랑도 함께 하기도 하고 좋은 식당에 가 먹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던 와중에 한 분이 저는 이제 사업에 성공해 여유가 있는데 함께 여행 갈 어머니가 안 계시네요. 시어머니와 사이좋은 모습에 감동하였고 저와 같은 사연에 마음이 쓰여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공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려 8개가 되는 공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돌려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으시면 이 돈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발 그 돈은 어머님 모시고 해외도 가고 비싼 곳도 가면서 팍팍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슬퍼질 것 같다고요. 저희 고부지간을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하신다며 제발 자신 대신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니와 유럽 일주를 계획해 떠났습니다. 힘든 배낭여행 스타일 말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공주님 코스로 짜고는 출발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너무 가고 싶던 코스이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더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도 생기고요. 후원자님은 이런 걸 바라셨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요. 엄니는 수익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자 너무 기뻐하시면서 승연아, 너 덕분에 엄마가 이래도 되니? 진짜 너무 행복해. 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신랑은 거봐, 내가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이러다 유명해져서 우리 각시 얼굴 보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가끔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 엄마 내가 고생 많이 시켜서 우리 아가가 대신 호강시켜주니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엄마 말대로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복은 잘 타고 태어났나 봅니다. 하지만 엄마가 모르던 게 있습니다. 저는 부모복도 있다는 걸요. 엄마가 사랑을 그만큼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시부모님, 신랑, 아이들까지 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 행복하게요. 코로나 시국이라 멀리 못 가고 저희 가족 캠핑하는 콘텐츠도 많이 올렸거든요. 저희 아이들 벌써 프로 캠핑러랍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 행복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엄마인 것 같아요. 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행복해 보려고요. 나중에 엄마 만나서 엄마 덕분에 나 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 왔다고 하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다 추억이고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또 추억을 쌓으러 가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